AI 열풍으로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서 반도체주의 존재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많이 오른 만큼 잊을만 하면 고점론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을 참 고민하게 만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셀럽의 한 수는 김동영 중앙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선 지금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실적 시즌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짙어요. 지금 증권사에서는 영업이익 전망치를 삼성전자는 2분기에 90조 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62조 원 안팎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반도체 피크아웃은 여전히 멀었을까요? 이거를 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어제 엄마가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투자를 하셨다고. 그래서 이제 어떤 날짜를 얘기해도 10중 8구 틀릴 거기 때문에 이 구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양 자체가 자꾸 달라졌다라는 걸 먼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반도체가 원래는 이제 전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돼지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농장에서 돼지 키우는 것처럼 값이 오르면 너도나도 돼지를 키우고 그러다 보면 값이 폭락해서 이제 다시 침체되는 이런 모습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제 공급이 사이클을 끌고 다니는 모양새였던 거죠. 그런데 이번 사이클은 공급이 아니라 수요가 사이클을 끌고 가는 모습입니다. 예전에 없던 이 AI 데이터 센터라는 거대한 손님이 생기면서 이 손님이 이제 호황의 엔진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야 이 사이클에 대한 이해가 좀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그대로 반복된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건데요. 지표를 보면 이제 과거의 모습이 안 나옵니다. 사실 과거가 그대로 반복된다고 보면 우리는 지금쯤 정점쯤에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2023년 중반 바닥을 치고 30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2018년 호황이 바닥에서 꼭대기 올라간 게 한 30개월 정도다 보니까 그대로 반복된다 그러면 지금이 정점이어야 되는데 모든 지표가 지금이 정점이 아니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현물 가격, 뭐 재고, 수요 공급의 균형이나 뭐 고객사가 얼마나 쟁여두나 혹은 계약 가격의 시세 이런 것들 보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점이라고 당연히 볼 수가 없는 거죠. 계속 정점 중인 거죠. 가고 있는 중입니다. 1분기 디램 계약 가격이 직전 분기보다 95%나 올랐더라고요. 최대 상승폭이고요. 공급망 재고가 보통 15주 정도 갖고 있어야지 많이 갖고 있다 보는데 2주, 4주치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됐냐 보면 결국 공급과 수요 측을 나눠서 봐야 되는데 공급 측에서는 공급이 굉장히 비탄력적인 겁니다. 이 HBM 같은 경우에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일반 반도체보다 디램이 한 3배 정도의 웨이퍼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최첨단 생산 능력의 40%가 HBM으로 빨려 들어가다 보니까 돈이 더 있다고 공급이 바로 늘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공장을 더 짓고 공정을 바꾸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죠. 노무라 같은 경우는 한 2028년 정도를 의미 있는 공급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보더라고요. 게다가 수요 쪽도 이제 문제인데요. 흔히 값이 싸지면 이제 덜 쓸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이제 제번스 역설로 설명되듯이 더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수요는 늘어나고 공급은 늘어나지 않는 구조다 보니까 이 지금 사이클이 뾰족한 봉우리가 아니라 고원처럼 넓어졌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점이 언제냐를 보기보다 그럼 어떤 방아쇠가 당겨졌을 때 이 모습이 바뀔 거냐를 보면 뭐 주문을 취소하는 비율이라던가 아니면 아껴 쓰는 모습에서 이제 미리 쟁여두는 모습으로 고객사들이 태도를 바꾸는데 요 시점이 언제인가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지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지금의 사이클이 정점일지는 모르겠으나 과거와는 다르다. 또한 지금은 꼬리가 그냥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렇죠.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으나 네. 일단은 탑승해보자 이렇게 좀 들리는데요. 자, 우리 시장 얘기 잠깐 여쭤볼게요. SK하이닉스 얘기입니다. ADR 상장 뭐 속보가 계속 올라와요. 이제는 뭐 7월 달에 할 거다. 왜냐하면 7월 달에 해야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리밸런스 9월에 탑승한다. 빠르다 막 이런 얘기 있거든요. 자, ADR 상장. 사실 ADR이 미국 시장이라 그렇지 GDR 있지 않습니까? 이미 독일에도 돼 있고. 도대체 ADR 미국 시장 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딱 그 지점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이제 실탄 확보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분명히 실탄 확보에는 도움이 될 겁니다. 뭐 21조 원 정도 마련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당연히 도움이 될 거고요.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의미냐를 생각을 해보면 SK 스스로가 어떤 회사로 규정하느냐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같은 선수라도 어느 리그에서 뛰느냐에 따라서 몸값이 달라지잖아요. 한국 증시에 머무는 한 SK 하이닉스는 경기에 따라 출렁이는 한국 메모리 회사라는 이 이미지를 바꾸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몸값도 가진 자산에 비춰서 산정이 되는 경향들이 있는데 나스닥으로 가면 뭐 엔비디아나
AMD나 뭐 마이크론과 같이 AI 인프라 회사로 이제 그 회사를 재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버는 이익에 견줘서 몸값이 매겨질 수 있다 보니까 같은 기업이라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익을 내도 SK 하이닉스가 마이크론보다 한참 싸게 평가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익 대비 주가가 한 마이크론 11배 정도라면 6배에서 7배 정도밖에 평가를 못 받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면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상장의 진짜 목표가 돈이라기보다는 이 싸게 매겨지는 굴레에서 벗어나는 거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또 하나가 있는데 SK 하이닉스가 이제 그 빅테크들의 투자 제한보다는 월가의 투자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단순한 상장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자본 독립 선언에 가깝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돈을 받으면 자금은 쉽게 들어오는데 그 빅테크의 납품 업체로 이제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나눠줘야 되는 주체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이제 월가에서 시장에서 널리 투자를 받으면 가격을 스스로 정하고 자유를 지키면서도 나중에 호황이 났을 때 자기 몫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과거와는 굉장히 다른 모습들. 그래서 단순하게 실탄 확보로 보기보다는 지금 오른 이 상승세를 어떻게 구조적인 몸값 상승으로 연결할 건가 그 포석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런 구조에서는 내려올 때도 엄청나게 빨리 내려올 수 있다라는 것들도 이제 하나 더 짚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수님께서 SK하이닉스의 ADR 상장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잘 말씀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금 실탄보다는 SK하이닉스 돈 많지 않습니까? 재평가 받고 싶다. 부와 영예를 한 번에 얻는 대신에 반대급부로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데 결국 기업의 책임은 경쟁력이거든요. 지금 HBM4에서 삼성전자한테 역전되었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어떻습니까, SK하이닉스는? 그렇죠. 제가 이제 기술은 사실 잘 모릅니다만 지금 보고 있는 전체 산업의 모습은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로피 하나를 놓고 두 선수가 경쟁하는 모습은 분명 아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SK 하이닉스의 경쟁력과 삼성의 경쟁력이 어떤 전략에서 부딪히고 있는가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드는 방식이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연합군 방식이거든요. 칩의 토대가 되는 부분은 그 TSMC에 위탁을 맡기고 그리고 칩을 쌓아서 붙이는 마무리 공정은 자기가 하고 장비는 또 한미 반도체와 같은 협력사를 함께 사용하잖아요. 분야별 최고들을 모아서 한 팀을 꾸리는 모양새인데 반대로 삼성전자는 A부터 Z까지 전부 다 일괄 생산, 자기가 다 해내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경영학에서 굉장히 오래된 관점 중에 하나인데 그 작고하신 크리스텐슨 교수의 이론에 따르면 굉장히 성능이 충분히 좋지 않을 때에는 한 회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통째로 만드는 게 경쟁 우위를 가져가는 데 유리하고 네. 반면에 충분히 좋아지고 나면 분야별 최고 부품들을 사다가 조립하는 연합군 방식이 경쟁 우위 확보에 유리하다라는 설명들을 해왔었습니다. 자동차도 초창기에는 한 회사가 다 만들었지만 성숙하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아는 그런 완성차 업체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의 HBM4도 이 둘의 우열이 갈리는 그 길목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 입장에선 아직 성능이 빠듯하니까 통째로 만드는 쪽이 더 낫다는 면에 걸은 거고 SK 하이닉스는 각 단계를 최고로 조립하는 편이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재밌는 게 HBM4는 이제 삼성이 먼저 깃발을 꽂았는데 점유율은 지금 SK가 더 높단 말이에요. 어떤 설문조사를 보더라도 뭐 어딜 보니까 이제 SK 점유율이 한 55% 정도 그리고 삼성이 30%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제 요걸 이제 요것도 좀 해석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HBM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는 제품의 어떤 성능이 엄청 좋다라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안정적으로 그 HBM을 공급할 수 있느냐에 더 큰 무게감을 두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신제품에 먼저 깃발을 꽂았지만 SK는 HBM 사업 전체에 먼저 털을 잡고 있다 보니까 그 안정적인 공급 우위를 누리고 있다라는 점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기업이 더 우위에 있을 건가를 볼 때는 승자가 어떤 특정 기업이다라고 찍기보다는 지금 진단하고 있는 상황에 병목이 어디에 있는가 그 지점을 한 번 더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목이 예를 들어서 수율에 있다 그러면 검증된 공정을 한 SK가 훨씬 더 유리해진 상황이 될 거고요. 아니면 병목이 통합이나 납기로 옮겨간다면 이제 삼성이 훨씬 더 유리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한 건 누가 더 유리하든지 상관없이 합치면 한국의 점유율은 80%라는 점입니다. 그쵸. 그래서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라는 점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 삼성의 파운드리 흑자 전환 기대감도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뭐 기존 엔비디아 그리고 구글에 이어서 이제 뉴럴링크도 차세대 칩 생산 파트너로 삼성을 선택했다, 낙점했다라는 소식이 또 추가적으로 들려왔는데 그러면 이 삼성 파운드리 흑자 전환 이제 본격적으로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네, 그렇죠. 어려운 질문인데 이게 1번부터 4번까지가 저희 어머니가 어제 다 물어본 정말요? 질문이시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만큼 요즘 시청자분들이 삼성전자는 척이면 척이에요. 왜 샀어? 맞습니다. 파운더리 네. 흑자 전환이잖아. 정말 궁금한 거고. SK하이닉스 왜 샀어? HBM 먹고 있잖아. 등등으로 이어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답하기가 어려운 지점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더 분석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그러니까 언제 흑자가 어떻게 될 건가를 보려면 도대체 빅테크는 삼성전자를 왜 선택하는가 여기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칩을 대신 만들어주는 파운드리 시장은 이러나 저러나 TSMC가 70%를 독점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AI 붐으로 주문이 폭발하니까 TSMC 한 곳으로는 물량을 다 소화할 수가 없어서 분산되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아주 평이하고 위험이 없는 설명입니다. 근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제 칩 하나 만드는 데에도 큰 일감이 있고 곁다리 일감이 있잖아요. 근데 좀 아쉽게도 아직까지 삼성에게 오는 일감들은 곁다리 일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심장에 해당하는 핵심 연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글 같은 경우에는 삼성 입장에서 주연이 아니라 조연으로 참여하는 사업 그 발주들을 계속 하고 있는 셈인데 삼성도 이런 조연 역할을 사실 할 만한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연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또 구글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 곁다리도 TSMC가 더 잘합니다. 그럼에도 삼성에게 계속 발주를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 둘의 이해관계는 어디에 있나를 조금 살펴보면 이게 재밌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가 아쉬운 게 아니라 HBM 확보가 아쉽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AI 칩에는 이제 고성능 메모리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HBM 메모리는 삼성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을 먼저 선점해야 되는 무언가가 필요한데 일감을 일부 몰아주는 모양이 있는 겁니다. 그럼 삼성 입장에서는 곁다리고 조연의 일자리지만 그것과 어차피 HBM이 패키지로 나한테 발주가 들어올 수 있다 보니까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점유율이 삼성이 한 7% 굉장히 초라해 보이지만 이 귀한 HBM이라는 걸 가졌기 때문에 파운드리라는 마지노란 수익까지도 먹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구조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고요. 뭐 목표를 이제 흑자는 28년으로 보고 있는데 이미 26년 1분기 공장 파운드리 가동률이 80%를 넘어섰고 뭐 여러 증권사 리포트들을 보면 4분기에 흑자로 돌아선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 거 보면 지금 있는 흑자의 모습들은 어느 시점을 보는 것보다 이미 진행 중인 구조 변화에 따라오는 결과로서 파악을 하는 것들 그래서 그 구조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것들을 보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야, 교수님이 그 말씀 들으니까 이런 속담이 생각나요. 뭐로 가더라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렇죠. 즉 삼성전자의 이 초격자의 자존심의 기스가 자존심을 좀 내려놓으니까 이러한 또 큰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인데 자, 트럼프가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트럼프와 인텔의 관계는 뭡니까? 계속해서 인텔을 키워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정부가 인텔에 한 10% 지분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뭐 그렇게만 보기에는 이제 설명할 것들이 많이 없는데요. 일단 이게 우리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런 측면들을 한번 따져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하고 큰 상관이 없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트럼프가 리쇼어링을 주장을 하고 이번에도 이야기한 이 애플과의 인텔과의 연합을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로직 칩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건 이제 계산을 맞는 칩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잘 아는 건 메모리 칩입니다. 원래 우리가 못하는 측면을 지금 트럼프가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몇 가지 더 살펴볼 것들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애플과 인텔 동맹이 얼마나 실속이 있는가를 알아야 또 우리의 유불리를 따져볼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애플도 가장 좋은 칩은 역시나 TSMC에 맡깁니다. 그럼 인텔한테 맡길 수 있는 건 결국 아까 말한 그런 곁다리 칩들일 거거든요. 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보급형 맥북이나 아니면 엔트리급 패드에 들어가는 저가나 소량 칩일 거고요. 그것도 2027년 말 양산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고 싶은 건 이게 공식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SNS에 나온 거고 그 SNS에 나온 것들 그리고 애플이라고 하는 기업의 이미지는 미국산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반응해서 이제 시장이 조금 움직이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실속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장기적으로는 따져볼 부분들은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운드리는 TSMC가 독주하고 삼성이 추격하는 2파전이었는데 만약에 지금의 모양새가 가볍게 끝나지 않고 정부에 의해서 산업전략 차원에서 바뀐다면 엔비디아나 테슬라나 구글이나 애플의 물량이 계속해서 인텔로 넘어가게 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3파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라 산업 전략에 의한 논리라면 삼성은 이제 사이에 끼게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시점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근데 삼성이 가지고 있는,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라고 하는 건 미국이 아무리 애를 쓰더라도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있는 것들은 아니라는 점들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지금 빅테크들을 보면 뭐 구글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다들 자체 칩을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엔비디아의 이 아성을 무너뜨릴 경쟁자가 어디가 될 거라고 보세요? 사실 지금 모든 답은 질문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말씀해 주신 질문에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엔비디아의 경쟁자는 더 위협적인 좋은 칩을 만드는 다른 반도체 회사는 아닐 겁니다. 오히려 자기의 고객들인 빅테크 회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기업들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당연히 엔비디아랑 정면으로 부딪혀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AI의 환경들이 조금 바뀌기 때문에 여지가 있는 건데요. 일단 이기기 힘든 이유는 20년 동안 쌓은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있잖아요. 이 쿠다라는 생태계 위에서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루아침에 누군가가 바꾸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기회가 있다라고 보는 건 학습의 단계가 넘어가고 이제는 추론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의 단계로 넘어갔을 때는 쿠다 플랫폼의 의존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더 저렴하게 추론을 해낼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의 고객들이 할 수 있는 그 영역들에서 힘을 발휘할 수가 있고 또 하필이면 그 부분이 엔비디아가 약한 부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엔비디아의 경쟁자가 오히려 고객사가 될 수 있다라는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화제를 좀 돌려볼까요? 여전히 스페이스X와 관련된 우주 얘기인데요. 자, 우주, 스페이스X. 어쨌든 지금의 포지셔닝은 AI 기업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스페이스X도 한국의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랑 연관이 있겠습니까?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만약에 허황된 이야기 같지만 그런 것들이 된다면 우리에게는 나쁘진 않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머스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우주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반도체 수요 같은 겉모습을 봤을 때 수요 이야기들이 이게 반도체 이슈인지는 한 번 더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스크가 그걸 우주로 올리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지상에 전기가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주에는 햇빛만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AI 시대의 진짜 병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는 반도체가 아니라 전기를 구하는 일이 오히려 병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상에 이제 전력 공급을 새로 끌어올리려면 그 규제도 그렇고 짓는데도 엄청 오래 걸리다 보니까 빅테크가 직접 SMR이나 발전소를 건립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AI 병목이 이제는 반도체가 아니라 전기라고 보는 신호의 하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저는 기술은 잘 모르지만 경쟁을 하는 입장에서 기회비용을 보게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게 진짜 더 싸? 이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느 게 더 싼가 보면 우주에는 분명히 전기는 공짜일 겁니다. 그런데 진공이다 보니까 열을 식힐 수가 없어요. 냉각하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물건을 쏘아 올려야 되잖아요. 물론 지금 스페이스X의 기술 덕분에 거의 엘리베이터처럼 올라가지만 그래도 킬로그램당 $1,000입니다. 이거를 지금 구글은 한 5분의 1 정도가 되어야지 수지타산이 겨우 맞겠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한 3배 이상이 더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한 2030년, 40년 돼야지 그게 좀 해볼까 말까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머스크는 이제 2, 3년 안에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그렇게 보면 지상의 전기값이 오르는 속도하고 발사 비용이 떨어지는 속도 중에 어느 것이 더 빠르냐가 머스크의 말이 가까운지 전문가들의 말이 가까운지를 결정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반도체에는 이러나 저러나 유리합니다. 위로 올라가면 조금 더 뭔가 고급화된 기술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결국 반도체 수요는 지상에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요. 지금까지 김동영 중앙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